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늘 2019년의 경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사실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재테크라는 걸 하잖아요. 재테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제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재테크에 투자를 하려면 내가 주식 투자 의사결정이든 펀드 투자 의사결정이든 혹은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이든 앞으로 전개될 미래, 특히 2019년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들여다보고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현격하게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늘 미래 경제를 궁금해합니다. 그 미래 경제를 궁금해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면 거기서부터 이런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2019년의 경제가 어떠한 이슈들이 있고, 세계 경제 그리고 국내 경제 그리고 산업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현안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아마도 그것은 11월 3일이죠. 그때 경제전망 강연 시간에 제가 오프라인이지만 거기서 오마이스크를 통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겠고요. 이번 시간은 어쨌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의 의견이나 저의 해석이나 저의 분석이 아닌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미 지난주죠, 10월 24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경기고용 대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대책은 경제장관계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내려진 하나의 자료라고 볼 수 있고, 이 자료를 잘 뜯어보면 2019년에 어떠한 방향으로 일자리 대책이든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든 그 정책의 방향성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고요. 이 자료는 제가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블로그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은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 자료에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는 것은 이 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장관들이 모이는데, 합동으로 하는 것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 보도자료를 발표를 하고 그 밖에 경제 관련 정부 부처도 같이 참여한 거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그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발표합니다. 그 자료를 이제 제 블로그에 옮겨놓은 것 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 첫 페이지가 이렇습니다. 이 첫 페이지를 좀 쪼개서 여러분 보시기 좋게 쪼개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정부의 현실 경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경제 괜찮아, 저도 막 침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체다 지적을 많이 하니까 그동안에는 아직까지는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정부가 현실 경기가 어떻다? 위기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이나 고용 창출력이 저하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항상 기존은 이래요. 우리 이런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보시면 수출은 좋아요. 그리고 소비도 견조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소비가 견조한 건 아닙니다. 이 소비가 견조함을 보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는데, 소비 지출액이라든가 우리 국민계정상에서 민간 소비 부문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소매 판매액이 늘어났음을 보였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 어쨌든 정부는 뭐라겠다? 수출이나 소비는 견조하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투자가 엄청나게 위축됐다. 급속히 위축됐다. 어떤 투자가? 투자에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로 나뉘는데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다 뭐다? 마이너스다. 그럼 투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투자가 증진되면, 투자라는 얘기는 제조 기업이라 한다면 공장 설비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마이스쿨과 같은 이런 서비스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의자 한 대를 더 놓는다든가 랩탑을 한 대 더 드린다든가 카메라 장비를 한 대 더 드린다든가 이런 게 다 설비 투자예요.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향후에 고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가 위축된 상황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도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투자 상관없이 우리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만들 거야 라고 했었으면 그거는 민간 고용은 무시하고 공공부문의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던 건데 이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니 생각해보세요. 2,700만 명의 취업자 규모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무시할 수 없는데 이렇게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용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다.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특히 뭐예요? 반도체 투자도 일단락. 반도체 투자도요. 2018년에 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투자할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나마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됐는데 반도체 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이제 쓸 거 다 쓴 거예요. 그럼 2019년에는 이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경제가 흔히 말하는 성장력, 잠재 성장력 자체가 둔화되고 고용 없는 경제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경제 전망 강연 시간에 충분히 다 쏟아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경제를 인식하는 두 번째 내용은 고용입니다. 고용이 하반기 들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다시 반등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추경이니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항상 이 왼쪽에는 뭐예요? 긍정적인 걸 하나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거. 실질 임금이 늘어났다. 실질 임금이 늘어났다. 그래서 뭐예요? 근로 조건은 개선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취업자 증감이 줄어들고 있다. 7월에도 8월에도 9월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고용은 지금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다. 자, 근데 실질 임금이 늘어난 것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임금이 늘어날 때 기업의 경기가 같이 살아난다면 이게 온고잉 할 수 있어요.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임금은 늘어났는데 기업 경기는 실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업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공장을, 경영을 다 지방 혹은 어디로 이전해요? 해외로 자꾸 이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실질 임금이 늘어나면 근로 조건이 개선되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어디로 이주해요?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취업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조적인 요인, 경기적인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고용 창출력이 위축됐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적 요인, 이걸 처음 넣은 거예요. 현실 경제를 인식하는 정부가 이제 처음으로 정책적 요인 때문에 고용 창출력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조적인 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가 위축된다는가 이런 얘기는 저도 여러 번 많이 했죠.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신흥국발 위기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물론 제가 경제 전망 강연 시간에 다 쏟아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 창출력이 위축된다라고만 해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정책적 요인도 작용을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기업들의 고용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역시 고용 부담이 늘어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식업체, 외식 브랜드야 한 1000명 정도를 고용하는 500명 정도를 고용하는 그 외식업체 기업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왜냐하면 매출액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이 늘어나니까 인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이야기를 저랑 논의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이지, 정말 지난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건 맞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4대 보험이 가입률을 늘린다든가 이런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고용은 창출되기 어려운 상황에 치달았다. 특히 중요한 거 구조조정 관점에서는 자동차나 조선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의 고용이 어렵다. 특히 건설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이런 일자리 효과가 엄청나게 위축됐다. 자동차 생산도 줄었고 선박 생산도 줄었고 운송 장비 취업자도 줄었고요. 산업 구조조정을 이야기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이 줄었다는 얘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일자리 규모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10명을 고용하던 회사가 인건비 개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10명을 더 이상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9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나 이 기업이 10명 가지고 움직이는 이 기업이 만약에 매출액이 막 늘어나면 임금이 일어나는 임금,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속도 이상으로 매출액이 막 늘어나면 고용을 유지해가면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죠. 근데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이런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금만 늘어나면 고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이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정부가 인식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생각한 게 대외 리스크가 있는데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기름값 비싸시죠.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 이것도 부담이잖아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부담이니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합니다. 그리고 신흥국 불안으로 인해서 환율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외 경기 불확실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그 대책은 경제 고용 대책, 경기 고용 대책, 경제 고용 대책, 뭐 같은 말인데 경제와 고용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발표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내부적인인데 주요 일자리 지원 사업들. 지원 사업들을 잘 보시면 청년 일경험 축적, 민간 청년 일자리 창출죠. 제가 이거 다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여기서는 좀 비판이 필요한데 인식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식했기 때문에 사실 제 블로그에도 이거 발표되자마자 생방 나가서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링크도 올려놨습니다만 좋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평가하냐. 저는 좋은 점수 부여.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위기라고 인정을 안 하다가 드디어 위기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진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5점 마이너스를 준 이유는 그 내부 정책을 보면 여전히 인식은 했으나 대책은 딴 데 있다.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뭐예요? 공공부문의 한시적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컨셉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공공부문에 공공서비스가 늘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행정서비스가 늘어나나요? 공공서비스가 더 확대되지 않는데 일자리만 자꾸 늘리면 그 공공서비스가 지속 가능한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빵집에 빵이 더 안 팔리는데
종업원만 자꾸 늘리면 그 빵집이 계속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한계점이 있고 특히 청년들이 무슨 표현을 썼어요? 일 경험을 축적. 물론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업이 하도 안 되니까 인턴이라도 경험하고 일 경험을 갖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만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줘야지 일 경험, 그러니까 청년 인턴제를 자꾸 주면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청년 인턴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 6개월 동안은 취업자로 변신해요. 취업 준비자가 6개월 동안 취업자로 변신합니다. 근데 6개월 이후엔 뭐가 돼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 청년은 비경제 활동 인구였다가 계속 비경제 활동 인구인데 지금 이 단기적인 이런 일자리, 이런 청년 인턴제 때문에 실업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정의상 실업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체감상 그때나 지금이나 백수인 건 똑같은데, 그렇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대책들, 취약계층 지원, 위기지역 지원, 어르신, 실직자,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혹시 해당되는 가구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소소한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 기조들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대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중요한 대책 하나가 유턴기업 지원제도 변화예요. 유턴기업. 뭐예요? 우리나라 아까 실질 임금이 가장 높은 속도로 올랐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론 임금만의 문제는 아니죠. 규제도 문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경영하기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기업을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공장을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더 인건비도 저렴하고 규제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비트코인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거래소를 외국에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장을 인건비 자꾸 늘어나고 근무 시간도 지켜야 되고 너무너무 부담이 되니까 공장을 자꾸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 창출력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의 액션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니 기계로 대처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니 해외로 공장을 보내고 하는 이런 액션들을 많이 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뭐 하겠다? 유턴,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과거에는 이게 좀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에게만 보시면 입지 설비 보조금 다시 돌아왔을 때 입지 설비 관련 보조금을 마련해주고 법인세도 줄여주고 관세도 감면시켜주는 또 그 밖에 입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주로 중소 중견기업들에게만 해줬는데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기업도 시키겠다는 거예요. 대기업도.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을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면 우리 이런 지원 해줄 테니 와라. 과거에는 대기업들은 지원을 안 해주는 컨셉이었어요. 대부분 없어요. 요거 빼고는 없었어요. 다 X였죠. 없었는데 법인세 감면을 일부 해주는 것만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 복귀하든 부분만 복귀하든 유턴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제발 와주세요. 기업들아 와주세요. 그동안은 일자리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로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친기업적인 정책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제 친기업적, 특히 대기업 중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상당 부분 대기업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공급 사슬 구조상에 대기업이 이동하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또 공급 사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턴 기업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제도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구체적인 사안이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가 이 현실 경제를 인식한 거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공유해 드린다면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볼 만한 일이지만 혁신 성장과 규제 혁신을 시도하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느냐. 여러분 특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부 정책 관점에서는 뭐예요?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19년 3월에 이런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올 때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볼고요. 이거 스마트 헬스케어나 이거 뭐예요? 원격 진료, 이런 그동안의 규제 때문에 원격 진료가 안 됐던, 스마트 헬스케어가 안 됐던, 의료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점에서 규제를 혁신시켜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겠다. 공유 경제를 확대하겠다.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산업이 싸우고 있죠. 우버는 우리 한국에 아직 못 들어오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근데 규제가 풀리면서 지금 이 카카오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택시 기존 산업과 경쟁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상세히 또 다뤄드리겠지만 공유 경제를 확대를 통해서 좀 혁신 성장을 해보겠다. 그리고 해양, 산악 관광 자원 개발, 이런 것 등, 이런 여러 가지 자원 개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닫아놨었는데 이런 특구를 조성해서 그런 지역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경제를 판단하고 진단했던 그런 기조랑 완전 바뀐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기조화에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 방향들을 제시를 한 것을 몇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 경제에 투자하시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서 늘 성공적으로 뭐 투자 의사 결정하고 또 진로 의사 결정하고 또 기업들은 또 경영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